휴. 자,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일주일을 시작을 했고요. 저는 마무리를 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졸리다 이 말만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래도 역시 독서로 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도파민을 해소하고 잠을 자고자 돌아왔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일관성의 열쇠는 입장 정립이라는 119페이지부터 낭독 한 30분가량 읽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소제목, 일관성의 열쇠는 입장 정립. 본문, 일관성의 원칙이 인간의 행동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면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의문이 등장한다. 그 힘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 과연 무엇이 강력한 일관성 기록 장치를 눌러 작동하는 것일까? 사회 심리학자들은 그 답을 입장 정립에서 찾아냈다. 일단 상대에게 어떤 입장이나 태도를 취하게 한다면 이후로는 일관성의 원칙을 이용해 상대에게 자동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유도해내기 쉽다는 것이다. 사람은 입장을 정하면 그 입장과 일관성 있게 행동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자연스럽다. 심지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최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택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시 안녕. 앞에서 살펴봤듯 사회 심리학자들만이 입장 정립과 일관성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동하는 설득의 달인들은 입장 정립 전략을 이용해 우리를 공략한다. 이런 전략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일단 우리로 하여금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하게 한 다음 이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요구를 승낙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다. 무서운데요, 이건. 입장 정립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상당히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인 방법도 있고 매우 섬세하고 미묘한 설득 전략도 있다. 직설적인 방법으로는 엘버커키 자동차 대리점에서 중고차 판매 매니저로 일하는 잭 스탠코를 예로 들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전미 자동차 딜러 협회 회의장에서 중고차 판매 부문을 진행하던 그는 실적에 목마른 영업사원 100명을 상대로 이렇게 말했다. 무조건 문서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서명을 받으세요. 선불을 받으세요. 고객을 조종하고 거래를 조종하세요. 가격만 맞으면 지금 당장 차를 구매하겠냐고 물어보세요. 고객을 꼼짝 못하게 밀어붙이세요. 아주 장사꾼, 대단한 장사꾼이시군요. 이 분야의 전문가인 스탠코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내려면 고객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립시켜 조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대단합니다. 훨씬 더 섬세한 방법으로 입장 정립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특정 자선기금의 방문 모금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려 한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는 사회심리학자 스티븐 J. 셔먼이 사용한 방법을 참고하면 좋다. 셔먼은 진행하는 연구조사의 하나로 인디애나주 블루밍턴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 암협회에서 3시간 동안 기금 모금 자원봉사를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많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자나 스스로에게 몰인정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 자원봉사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다. 며칠 후 미국 암협회 회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 기금 모금 자원봉사를 요청하자 놀랍게도 이런 미묘한 입장 정립 작업을 거친 주민들의 경우 자원봉사 지원율이 700%나 증가했다.
내가 읽었는데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데. 요청한다면은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을 적에 설문조사에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진짜로 요청을 하자, 어,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원율이 증가했다. 라는 말이네요. 또 다른 연구진도 동일한 전략을 사용해 선거일에 투표할 예정인지 미리 질문하는 방식으로 실제 투표율을 상당히 높인 결과를 내놓았다. 아무래도 나도 그럴 것 같아.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생각을 하고 내 판단을 내리잖아. 한번 내린 판단은 내가 이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었지 라고 돌이켜 볼 수 있는 어떤 기억이 되니까 나도 그럴 것 같아. 법원에서도 미래에 일관성 있는 행동을 유발시키기 위해 상당 수준의 입장 정립을 미리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배심원 선발 분야에서 최고라는 명성이 자자한 여성 컨설턴트 조 앨런 디미트리어스는 재판 전 배심원 후보 선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교묘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제 의뢰인의 결백을 믿는 배심원이 당신뿐이라면 나머지 배심원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의견을 고수할 수 있습니까? 자존심 있는 배심원 후보라면 부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공개적인 약속을 해놓고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배심원은 많지 않을 것이다. 머리 좋네요. 자선단체의 전화 모금원들은 더 교활한 기술을 사용해 입장 정립을 유도한다. 전화 모금원들은 이런저런 자선 활동을 위한 모금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상대의 안부나 건강 상태 등을 물어본다. 안녕하세요. 가로 열고 목표물이라고 적혀 있네요. 가로 닫고 선생님, 오늘 저녁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또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와 같은 질문을 한다. 단순히 친근하고 다정한 느낌을 주려고 이런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예의 바르고 세련된 질문에 의뢰 그렇듯 괜찮습니다. 나 좋습니다. 또는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처럼 예의 바르고 세련된 답변을 당신에게서 이끌어내려는 것이다. 당신이 일단 공개적으로 잘 지낸다고 말하면 전화 모금원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부탁한다면서 아주 교활하네요. 당신을 몰아붙이기가 훨씬 쉬워진다. 잘 지내셨다니 다행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드린 이유는 지금 불행한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해 기부를 좀 부탁드리기 위해서거든요. 말 그대로는 안 하네요. 정말 나는 말 그대로 잘 지내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당신과 같이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약간 진짜 정 떨어질 것 같아. 이 전략의 근거 이론은 아무리 사교적인 인사치레 일망정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말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론을 실험으로 증명한 소비자 연구가 다니엘 하워드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자. 연구진은 텍사스주 댈러스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아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빈곤층에게 식사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의 하나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쿠키를 판매해도 되는지 물어봤다. 용건과 직접 관련한 질문만 했을 때 에는 승낙 비율이 18%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오늘 저녁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대답까지 들은 다음 표준 권유 방법을 사용한 경우 몇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전화 응답자 120명 중 대부분 108명이 첫 질문에 우호적 답변, 좋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등을 했다. 둘째, 그런 안부 인사를 받은 사람들 중 32%가 가정 방문 쿠키 판매를 허락했는데 이는 표준 권유 방법만 사용한 경우의 2배에 달하는 성공률이었다. 셋째, 일관성의 원칙에 따라 방문을 허락한 주민들 중 대부분 89%가 쿠키를 구매했다. 음, 음, 이렇게 실험적으로, 수치적으로 단계별로 얘기를 하니까, 어, 되게 실험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 실험 같다. 실험 같네요. 음, 이런 미묘한 차이를 실험으로도 증명을 해낼 수가 있구나. 그렇구나. 뭐,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호의라는 거죠. 기본적인 다정함, 기본적인 인사, 안부 인사, 이런 것들을 상술에도 적용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또 새삼스럽게 알고 갑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뭐 어떤 장사꾼의 입장으로서 나는 이런 뭔가 인사치레를 하는 거를 장착을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면 너무 피곤하지 않나 싶다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고요. 무엇이 입장 정립의 효과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다. 입장 정립이 다음의 행동을 제약하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구성원의 복종을 유도하려고 마련한 어느 대규모 프로그램에서 이런 요소들 중 몇 가지 작동 방식을 잘 보여준다. 이 프로그램의 놀라운 점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입장 정립과 관련한 요소들이 밝혀지기 수십 년 전에 이미 이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미군 포로들이 중국 공산당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됐다. 전쟁 초기부터 중국은 가혹한 형벌로 포로를 복종시키는 북한과는 사뭇 다른 방식으로 포로를 다뤘다고 알려졌다. 어떻게 했을까요? 중공군은 특히 무자비한 태도를 피하고 이른바 관용정책이라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사실상 포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교한 심리 공격이었다. 왠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종전 이후 미국 심리학자들은 송환 포로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해 이 심리 공격의 실태를 파악했다. 중국 공산당의 프로그램 중 일부가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공군은 미국 포로들에게 다른 포로들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캐내곤 했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이로써 미군 포로의 탈출 계획은 금방 발각됐고 탈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 포로에 대한 중국의 세뇌 프로그램 조사 단장이었던 미국 심리학자 에드거 샤이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탈출 사건이 발생하면 중공군은 밀고자에게 쌀 한 봉지를 주는 방법으로 탈출한 포로를 다시 잡아들였다. 밀고자에게 상을 주는 방식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중공군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된 거의 모든 미군 포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중공군에 협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에 내 눈앞에 먹을 거 준다는데 지조를 지킬 사람은 흔치 않죠. 포로 수용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중공군은 주로 입장 정립 및 그에 따른 일관성 유지 압력을 이용해 포로들의 복종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중공군의 첫 번째 문제는 미군 포로들에게 최소한의 협력이라도 얻어낼 방법을 찾는 일이었다. 미군 포로들은 오직 관등 성명과 군번만 밝히도록 훈련받은 군인들이었다.
신체적 가혹행위 없이 어떻게 그런 미군들에게 군사 기밀을 폭로하고 동료들을 밀고 하고 공개적으로 조국을 비난하도록 했을까? 중국의 해결책은 간단했다.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공군은 포로들에게 전혀 심각해 보이지 않는 반미적 또는 친공산주의적 발언, 예를 들어 미국은 완벽하지 않다, 공산국가에는 실업 문제가 없다 등을 하도록 요구했다. 말만 하도록. 포로들이 이런 작은 요구를 수용하면 그와 관련이 있기는 하지만 좀 더 실질적인 요구가 이어졌다. 우선 미군 포로들에게서 미국이 완벽하지 않다는 동의를 얻어내면 어떤 면이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보라고 요구하는 식이었다. 와, 굉장히 교활하네요, 이거. 그래서 미군 포로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면 그런 미국의 문제점을 목록으로 작성해 서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다른 포로들과의 토론 시간에 자신이 작성한 목록을 직접 읽도록 했다. 목록을 읽으면 결국 당신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라는 식의 질문을 했고, 나중에는 작성한 목록을 더 확대하고 미국의 문제들을 더 자세히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정말 무섭네요. 이거 세뇌시키는 거잖아요. 좀 단계적으로. 뭐 이런 뭐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러고 나면 중공군은 해당 포로 수용소뿐만 아니라 북한의 포로 수용소 및 남한의 미군들에게까지 송출하는 반미 성향의 라디오 방송에서 그 포로의 실명을 밝히면서 그가 작성한 문서를 공개했다. 완전 공개 처형을 했네요. 그 미군 포로는 순식간에 적군을 돕는 협력자로 전락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군 포로가 강력한 위협이나 강제에 따라 글을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만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자아 이미지가 자신의 행동 및 협력자라는 새로운 꼬리표에 맞도록 변했을 뿐이다. 샤이는 연구를 통해 전체적으로 협력을 거부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 대다수가 한두 번에 걸쳐 자신에겐 사소해 보이지만 중국으로서는 얼마든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위들로 중국에 협력 행위를 했다. 이런 방법은 취조 중에 자백과 자아 비판, 정보 등을 끌어내는데 특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밝혔다. 음, 이런 식으로 적군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는 되게 무서운 예시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설득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그런 면이 있죠. 조금씩. 어, 여기서 든 예시는 너무 무섭고, 뭐 누군가를 꼬실 때 누군가가 저 사람 좀 나랑 사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아주 조금씩 스며들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없으면은 안 될 정도로 신경 쓰이게끔 만들어 놓으면은 관계가 깊어지는. 뭐 근데 이거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그렇고. 그런데 이 예시는 좀 무섭다. 설득에 관심이 많은 단체들도 이 같은 접근 방식의 유용성과 위력을 알고 있다. 자선 단체들은 사람들에게 큰 호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점진적으로 입장 정립의 수준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담 허락 같은 사소한 참여가 나중에 엄청난 액수의 기부로 이어지는 중요한 설득의 시작 단계가 될 수 있다. 영업 조직에서도 이 같은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영업사원들은 작은 제품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제품의 판매를 확대한다. 첫 거래의 목표는 이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거래에 끌어들이는 것이므로 아무리 값싼 제품이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 방식으로 고객을 첫 거래에 끌어들이고 나면 자연스럽게 더 큰 규모의 거래로 발전해간다. 영업 관련 잡지 아메리칸 세일즈맨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설명해 놓았다. 이 전략의 핵심은 작은 주문에서 시작해 상품 전체로 판매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혹시 상대방이 전화 상담에 들인 시간과 노력에 전혀 못 미치는 작은 주문을 한다 해도 일단 주문한 이상 그는 이제 잠재 고객이 아니다. 진짜 고객이 된 것이다. 작은 요구에서 시작해 결국 그와 관련한 더 큰 승낙을 얻어내는 전략을 한 발 들이밀기 전략이라고 한다. 사회과학자들이 이 전략의 효과를 처음 실감한 것은 1966년 심리학자 조너선 프리디먼과 스코트 프레이저가 발표한 놀라운 연구를 통해서였다. 자원봉사자로 가장한 연구진이 캘리포니아의 주택가를 집집마다 방문해 집주인들에게 터무니없는 부탁을 해봤다. 각 가정 앞마당 잔디밭에 공익 간판을 세우도록 허락해달라는 부탁이었다. 공익 간판 설치 사례로 제시한 사진에서는 볼품없는 글씨체로 안전운전 하세요 라고 쓴 커다란 입간판이 아름다운 주택의 전망을 완전히 망쳐놓고 있었다. 당연히 지역 주민 대다수가 거절할 만한 가로 열고 승낙한 사람은 전체적 17%였다. 불쾌한 요청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단 한 집단에서만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무려 76%의 주민들이 앞마당 사용을 허락했던 것이다. 이런 놀라운 승낙 비율은 2주 전 해당 주민들에게 벌어졌던 일과 관련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안전운전과 관련해 이미 소소한 참여를 했던 것이다. 2주 전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안전운전이라고 쓰인 가로 세로 3인치짜리 작은 간판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했다. 주민 대부분이 허락할 만큼 소소한 요청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다. 이전에 부탁을 굉장히 작은 간판 설치를 먼저 했었었군요. 주민들은 순진하게도 2주 전 안전운전과 관련한 소소한 부탁을 승낙했기에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부탁도 기꺼이 승낙했던 것이다. 신기하네요.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어, 사소한 부탁은 들어주되 그 이상 요구를 너무 과하게 하면은 거절할 줄 아는 현명함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한번 뭔가 허락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허락도 조금은 더 수월해진다 라는 걸 새삼 깨닫고 갑니다. 포코야, 너도 사람이잖니? 너도 실제로 겪으면 그럴지도 몰라. 프리드먼과 프레이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집단의 집주인들을 대상으로 앞서 진행한 실험 내용을 약간 변형해 실험했다. 연구진은 먼저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지킵시다 라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우리 주를 아름답게 유지하자는 주장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나 태교를 잘하자와 같은 주장처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주제이기에 당연히 모든 집주인이 서명했다. 근데 태교를 잘하자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예시 중에 하나가 되지 않나요? 태교를 잘하자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이건 여성에게만 해당이 되어서 또 뭐 그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주를 아름답게 유지하자. 그건 굉장히 넓은 의미의 이야기니까. 그로부터 2주 후 프리드먼과 프레이저는 똑같은 가정에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흉물스러운 안전운전하세요 입간판을 앞마당에 세우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번 집주인들의 반응이 이 연구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다. 무려 절반이나 되는 집주인들이 안전운전하세요 입간판 설치에 동의한 것이다. 그들이 2주 전에 했던 입장 정립의 문제는 안전운전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지킵시다 라는 전혀 다른 공익적 주제였는데도 말이다. 처음에 프리드먼과 프레이저는 이 연구 결과에 당황했다. 캘리포니아를 아름답게 지킵시다 라는 내용의 청원서에 서명한 행동이 왜 전혀 다른 내용의 훨씬 더 큰 부탁을 기꺼이 수락하는 원인이 됐을까? 여러 가지 해석을 검토한 결과 마침내 수수께끼의 실마리가 풀렸다. 청원서에 서명한 행위 자체로 주민들의 자아 이미지가 바뀌었던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시민의식을 발휘해 공공의 일에 적극 참여하는 모범 시민으로 인식했다. 그런데 2주 후 안전운전하세요 간판을 세우는 또 다른 공익을 위한 일에 참여해달라고 요청받자 새로 형성된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승낙할 수밖에 없었다. 프리드먼과 프레이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일에 참여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느낌이 달라진 것이다. 일단 하나의 요청을 수락한 뒤 주민들의 태도가 변했다. 그들은 자신을 이런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낯선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 자신이 믿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 대의를 위해 협력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여겼다. 이런 경우도 살면서 있을 때가 있죠.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줬었을 적에 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다라는 무의식적 자존감이 차서 또 뭔가 마음의 여유가 한결 더 생겨서 다른 부탁도 좀 호의롭게 이 정도 할 수 있어 하고 들어주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 앞에 내 앞마당에 이렇게 흉물스러운 간판을 설치한다 하면은 첫 번째 작은 호의를 내가 베풀었다라고 해도 나는 거절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번 자만을 해봅니다. 프리드먼과 프레이저의 발견에서 보여주려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요청도 함부로 승낙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승낙이 우리의 자아 개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의 승낙은 그와 유사하지만 훨씬 규모가 큰 요구는 물론이고 실제로 그와 거의 관련이 없는 수많은 다양한 요구에도 승낙할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사소한 입장 정립 속에 숨어있는 이런 식의 2차적이고 일반적인 영향력은 대단히 무서운 점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두려워. 다음부터는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대의와 관련 있는 청원서라도 서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행동은 내 미래의 행동뿐 아니라 내 자아 이미지에도 내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한 사람의 자아 이미지가 변하면 그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거기서 온갖 종류의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호의를 너무 안 베푸려고 마음을 닫는 거는 저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아니어서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잉 하면서 읽었는데 한 사람의 자아 이미지를 일부러 유도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악질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경계를 해야죠. 프리드먼과 프레이저의 연구에 참여한 집주인들 가운데 과연 누가 캘리포니아 주를 아름답게 지킵시다 라는 청원서를 들고 찾아와 서명을 요청했던 자원봉사자들이 사실은 2주 후 안전운전 입간판 설치를 요청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또 과연 누가 자신이 안전운전 입간판을 세우기로 한 결정이 2주 전 청원서에 서명했던 일의 결과라고 짐작이나 했겠는가? 아마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흉물스러운 입간판을 세워놓고 갑자기 후회가 밀려온다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그 빌어먹을 시민의식 외에 무엇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캘리포니아 주를 아름답게 지킵시다 라는 청원서를 들고 온 자원봉사자나 그들의 사회적 주짓수 기술은 전혀 떠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딱 읽으면은 29분이 되어 가고 있고요. 10시 29분. 다음부터 감성과 지성, 그리고 마법 같은 행동이라는 소제목들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